예,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 그리고 정보 보안 이해와 활용 두 과목을 살펴볼 거고요. 주로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첫 시간에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나눠서 할 거고요. 앞에 1시간 반은 일단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 관련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동안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 25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뭐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지식들,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관련 과목 중에서 운영체제와 관련된 문제고요.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를 묻는 문제고, 뭐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1. 애플리케이션 개발, 2. 메모리 관리, 3. 데이터 전송, 4. 스토리지 유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메모리 관리고요. 혹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탑sheet 에센스 교재 있죠? 네, 탑sheet 에센스 교재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 부분에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서 여기서 캡처한 내용이에요. 네, 캡처한 내용을 보면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일단 운영체제가 무엇을 하는 거냐?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보통은 자원관리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원관리자. 여기선 자원이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추상화, 가상화시켜서 응용 프로그램에게 리소스를 제공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고요. 여기서 리소스가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뭐 추상화, 가상화시켜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은 자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그러한 자원에 여기 나오는 리소스가 바로 프로세스도 하나의 리소스고요. 그 다음에 뭐 주기억 장치도 하나의 리소스를 할 수 있고, 파일, 그 다음에 입출력 시스템, 그리고 뭐 보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 입장에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관점에서 운영체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보통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의 개념, 그리고 뭐 스레드의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동기와 관련된 내용들, 뭐 데드락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기억 장치, 그래서 메모리 관리,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련해서 뭐 페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파일 관리, 그래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관리, 뭐 네트워킹, 그 외에 또 한 가지, 보통 우리 명령 해석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가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메모리 관리라고 적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모리 관리는 이 주기억 장치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관리 또는 메모리 관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운영체제 과목 문제고요. 프로세스를 감당하는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영체제는 자원관리자라고 그랬고요. 자원 중에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O,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운영체제 자원이죠. 그 중에서 말 그대로 메모리를 담당하는 건 메모리 매니저고요. 파일을 담당하는 건 파일 시스템, IO, 인풋 아웃풋을 담당하는 건 입출력을 담당하는 건 IO 매니저. 그리고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건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교재 53페이지에 보시면 스케줄링에 대해서 다중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CPU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CPU에게 할당하는 것을 스케줄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다중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의 CPU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스케줄링이 왜 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참고로 스케줄링은 뭐 운영체제 배울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장기 스케줄링, 중기 스케줄링, 단기 스케줄링.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케줄링은 단기 스케줄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어떠한 CPU에게 언제 할당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링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스케줄링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역시 이번에는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죠. 저장 공간에서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고 적혀있죠. 파일을 읽거나 쓰는 기능을 관리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죠.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걸 묻는 문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관리하면 메모리 매니저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관리하면 스케줄러고 그 다음에 파일을 관리하는 구성 요소가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파일 시스템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교재 5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파일 시스템 부분에서 파일 시스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 자료와 프로그램에 대해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 자료를 저장하는 체계로서 뭐 실제적인 파일들의 집합체와 시스템 내의 모든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이 NTFS죠. NTFS. 지금 윈도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고 옛날 같은 경우는 FAT 뭐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파일 시스템 관련된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체제 내용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메모리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기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메모리라는 자원을 운영체제가 관리해 주는데 이러한 메모리라는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 기법과 관련해서 할당 정책이 있고요. 호출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 정책이라는 거 있습니다.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있는 거고 분산 정책이라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분산 정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각각의 세 가지 할당 정책, 호출 정책, 그리고 배치 정책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서 첫 번째는 호출 정책입니다. 호출 정책.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로 다 적혀 있는 호출 정책이 되고요. 호출 정책은 다른 말로 뭐 반입 정책 또는 적재 정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를 메모리에 언제 메모리에 적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라는 공간은 램이죠, 램. 메모리라는 공간은 컴퓨터 안에 한정되어 있어요. 컴퓨터 안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있고 실제 메모리에 올릴 데이터는 하드디스크 있죠. HDD.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필요한 내용들을 이쪽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 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게 적재한다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페이징을 예로 들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저장돼 있던 특정 페이지를 메모리로 올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메모리를 여러 개 중에서 특정 메모리 페이지를 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언제 적재하느냐와 관련된 게 호출 정책 또는 반입 정책 또는 적재 정책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요구 반입이에요. 요구 반입이란 건
디맨드, 온 디맨드 필요할 때. 그러니까 CPU가 어떤 명령을 필요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페이지, 특정 내용의 어떤 페이지가 필요하다. 특정 페이지 내용이 필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메모리를 살펴보니까 해당되는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에 없어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페이지를 하드디스크에서 찾아서 다시 메모리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페이지 폴트라는 거예요. CPU에서 특정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페이지 폴트라는 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하드디스크에서 해당하는 어떤 페이지를 찾아서 메모리로 그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놓는 것을 요구 반입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예상 반입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니까 메모리를 사용하는 패턴이 어떤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을 사용하면 2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사용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나서 예를 들어 1번을 내가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10중 8구 그 다음에 2번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여기서는 예상이라고 하죠. 미리 예상을 해서 다음에 필요한 것까지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실제로 필요할 때 가져오는 방식이 요구 반입이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올지 미리 예상이 가능하면 미리 가져와 놓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만약에 그 예상이 맞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물론 그 예상이 틀린 경우에는 괜히 헛일을 한 거겠지만 예, 이러한 방식을 예상 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 정책에는 요구 반입과 예상 반입이 있죠. 요구 반입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가져오는 거, 예상 반입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예상해서 미리 가져오는 거. 이렇게 언제 가져오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출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정책이 있습니다. 예, 배치 정책은 디스크로부터 이렇게 어떤 가져온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안에 빈 공간이 예를 들어 많다. 메모리 안에 빈 공간이 많다. 그러면은 그 빈 공간 중에서 어디에다가 넣을 것이냐와 관련되는 게 예, 배치 정책입니다. 이거는 페이지 같이 크기가 똑같은 것보다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로 이게 중요해지는데 이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 최초적합, 최적적합, 그리고 최악적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죠. 최초적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빈 공간이 3개가 있다. 여기 빈 공간이 3개인데 하나는 크기가 5다. 하나는 크기가 3이다. 하나는 크기가 예를 들어 7이다. 빈 공간의 크기가. 근데 내가 가져오는 페이지의 크기가 예를 들어 4가 된다. 아니, 4가 아니라 뭐 3이라고 하죠. 3만큼의 크기를 가진 걸 일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은 5에도 들어갈 수 있고 3에도 들어갈 수 있고 7에도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최초적 합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쭉 찾아서 첫 번째로 해당하는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나오면 거기다 넣는 게 최초적합이고요. 최적적합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개의 공간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남는 공간이 가장 적게 남는 그런 공간, 즉 여기 3에다가 넣는 게 최적적합. 그 다음에 최악적합은 빈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곳에다가 넣는 게 최악적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어디다 넣느냐, 빈 공간이 있을 때. 이게 배치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할당 정책이 있습니다. 예, 할당 정책 같은 경우는 뭐 프로세스에게 메모리를 어떻게 얼만큼씩 줄지를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연속 할당이냐, 분할 할당이냐, 이거는 뭐 여러 개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를 예, 뭐 전체 연속해서 몽땅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쪼개서 이것저것에 나눠서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크기 있죠, 크기. 이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크기로 나눌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당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체 정책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빈 프레임이 없을 때, 즉 지금까지는 여기 메모리 안에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빈 공간이 없다, 다 사용 중인 애들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을 다시 하드디스크로 쫓아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쫓아낼 애를 어떠한 애로 쫓아낼 것이냐, 교체 대상이 될 페이지를 선택하는 정책이 교체 정책이죠. 누가 쫓겨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교체 정책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P4,
FIFO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LRU는 가장 최근 동안,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애를 내보낸다. 뭐 세컨드 찬스, 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 기법에는 호출 정책, 배치 정책, 할당 정책, 교체 정책 등이 있고요. 앞에 문제에서 보시면 배치, 호출, 할당은 있는 거지만 분산 정책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55번, 뭐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에서 포함되지 않는 CPU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 요소를 고르는 겁니다. 예, 제어 유닛 당연히 CPU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 유닛 더하고 빼는 필요하고 레지스터도 필요하죠. 하지만 주기억 장치, 램이죠, 램.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CPU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CPU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CPU예요. 그래서 아까 1번에 봤던 제어 유닛은 여기 있죠. 제어 유닛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이 제어 유닛이고 그 다음에 연산 유닛은 더하고 빼는 연산 유닛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여기 나와 있는 PC, 프로그램 카운터, 뭐 AC, 어큐뮬레이터인가요? MAR, 메모리 액세스 레지스터,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MBR 이것들이 다 레지스터입니다. PC, AC, MAR, IR, MBR 이것들이 다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여기 밖에 있죠. 여기 밖에 있습니다. CPU 밖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예,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 매체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기억 장치라기보다는 이 다음 페이지에 보겠지만 뭐 여기서의 개념으로는 이 그림에서의 개념으로는 내부 메모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장 매체를 고르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램,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억 장치, 컴퓨터에서 기억 장치는 하이어러키, 계층 구조라는 걸 가지게 되고요. 계층 구조를 가지면서 이 계층 구조 특징들을 살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삼각형 모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빠릅니다. 더 빠른 대신에 당연히 빠르니까 그만큼 비싸죠. 빠르니까 비싸게 되고요. 잠깐만요. 예, 빠른 만큼 비싸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비싸니까 용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요. 속도는 느려지고 대신에 가격은 싸고 대신에 그만큼 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가 있을 때 이것들을 같이 사용하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뭐 운영체제 시간이나 컴퓨터 악기 시간에 혹시 로컬리티라고 해서 지역성이라고 그러죠. 메모리 참조에 있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역성이라는 게 있다. 컴퓨터가 메모리 안에 접근할 때는 특정 메모리 영역을 랜덤하게 접근하지 않죠, 보통.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순서대로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할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순서대로 접근한다든지 최근에 접근했던 것을 또 접근한다든지 그래서 뭐 시간적 지역성, 공간적 지역성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속도는 이 위쪽에 가까워지면서 전체적인 속도는 위쪽에 가까워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아래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양쪽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섞어 쓰면서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 용량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의 장점만을 섞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메모리 참조에 있어서 지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 거죠. 그래서 뭐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통 CPU 안에 있죠. 아까 여기 있었던 여기 CPU 안에 있습니다. CPU 안에 있는 게 레지스터고요. 캐시 메모리도 여러 가지 있어요. L1 캐시, L2 캐시, S3 캐시 이런 거 있는데 상당수가 역시 CPU 안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입니다. 실제 램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램이 있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 내부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외부 메모리라고 불러요. 이 내부 메모리와 외부 메모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예,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라고 부르는데 내부 메모리는 휘발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다는 건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외부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은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램, 레지스터, 캐시는 모두 뭐 주기억 장치, 여기서는 내부 메모리에 속하고요. 데이터의 저장과 인출이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컴퓨터가 꺼지면 사라지죠. 하지만 그렇지만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은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예,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것. 보통 우리가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 많이 사용하고요. 예, 보조기억 장치로 HDD 많이 사용하고 USB 메모리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까 여기 있던 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여기 보조기억 장치지만 램 같은 경우는 여기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램은 보조기억 장치가 아닌 주기억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왔다시피 주기억 장치에는 예, 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걸로 램과 롬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에는 자기 디스크, 이게 하드 디스크죠. 광학 디스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연산 유닛이 이건 CPU 구조, CPU 안에서 연산 유닛이 하는 일을 물어보는 거죠. 연산 유닛,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ALU가 주로 처리하는 작업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LU가 주로 처리하는 작업은 당연히 말 그대로잖아. 제목 그대로죠. 아리스메틱이 연산이죠. 예, 로직이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연산 및 논리 처리죠. 그대로, 예, 제목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예, 연산 및 논리 처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교재 65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예, 연산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의 핵심 요소로서 예, 산술 연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 예, 그리고 논리 연산, 예, 로직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쪽입니다. 예, 네트워크 관련해서 OSI 7 레이어 중에서 예, 네트워크 관련해서 네트워크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OSI 7개의 계층이죠. 예, 7개의 계층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맨 아래 단계에 예,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HTTP가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각각의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OSI 7 레이어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에 물리 계층이 있고요. 물리 계층에서는 뭐 전파, 섬유죠. 광섬유, PSTN. 실제 물리적 매체를 통해 실제 비트 흐름을 전송하는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이더넷이나 아니면 무선랜, 802.11 무선랜 등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오류 없이 홉간, 예, 여러 단계를 거칠 때 그 중에서 한 단계, 각 단계에서 프레임을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IP죠. IP나 ARP. 그래서 발신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패킷 전송을 지원. 그다음에 전송 계층에서는 TCP가 대표적이죠. TCP나 UDP. 그래서 뭐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송과 오류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각 계층에서 그러니까 각 계층에서 어떠한 프로토콜이 어느 계층에 해당되고 그리고 각각의 계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예, 네트워크 계층 중 IP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IP 버전포 주소에서 각 단계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IP 버전포에서 각 단계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각 IP 버전포 주소에서
주소가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죠.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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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각의 이 동그라미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 각각의 단계는 8개의 비트로 돼 있죠. 8개의 비트로 돼 있기 때문에 2의 8승, 256개의 수를 가질 수 있어요. 256개의 수를 가질 수 있지만 시작이 0부터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5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IP 버전4 주소는 전체가 32개. 예, 여기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가 32개의 비트로 이진수로 표현되고요. 그 중에서 그걸 8개씩 4개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8개씩 4개의 옥텟. 8개의 비트를 옥텟이라고 하고요. 예, 8개의 비트 옥텟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옥텟은 여기 8개의 비트니까 2의 8승이죠. 2의 8승인 256개의 값 중 하나를 가질 수 있고요. 대신에 시작이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255가 됩니다. 그래서 255가 답인 거죠. 예,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뭐 컨테이너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요즘 가장 핫한 기술 중 하나죠. 예, 다커입니다. 도커. 뭐 다커라고도 하는데 도커 기술이고요. 도커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을 꾸민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각각의 어떤 개발 환경마다 다 꾸며야 되는 요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실습 같은 거 할 때, 뭐 자바라든지 이런 거 실습하게 되면 뭐 관련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을 설치하죠. 이런 개발 도구도 설치하고 실제 개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자들마다 서로 예를 들어 뭐 여러 명이 같이 협력을 하는데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뭐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 명이 똑같은 환경을 공유했지만 그건 오버헤드가 너무 크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하면서도 그런 개발 환경을 공유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용도로서 도커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도커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에 나온 것들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쿠버네티크스 이런 것들도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죠. 그리고 대표적인 아마존 플랫폼은 내가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컴퓨터를 갖고 싶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EC2를 사용하면 되죠. 아니면 스토리지,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클라우드로 S3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아마존에서 RD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 세 개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여기서는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특징 중에서는 유연한 확장성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웹서버를 돌리고 있는데 보통 때는 하루에 100명도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쉽게 컴퓨터 대수를 늘릴 수가 있죠. 만약 내가 이런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갑자기 사용자들이 몰리면 컴퓨터를 잔뜩 더 사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그걸 어떻게 팔던가 해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엔 쉽게 대수를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높은 가용성.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혼자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가용성이 높죠. 그리고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GCP라고 하고 이것은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상 서버에 아마존의 EC2가 있는 것처럼 구글에는 컴퓨터 엔진, 가상 서버가 있고요. S3 대신에 S3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고, 뭐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빅쿼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 GCP 같은 경우는 뭐 AWS에 비해서 사용자 수는 적지만 나름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구글 같은 경우 AI에 강하기 때문에 AI라든지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구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세 개의 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아마존, 그리고 구글,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유명한 세 개의 회사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의 답인 도커입니다. 도커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패키징하여 배포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단넷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뭐 추가로 뭔가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들 이것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보장한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람들한테 배포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뭐 윈도우즈 버전도 다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막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개발 및 배포의 효율성을 증가하게 되죠. 이게 도커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도커를 통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관리, 배포, 확장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내 개인용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회사에서 컴퓨터 100대를 관리한다. 그러면 100대의 컴퓨터에다 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깔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수많은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자동 로드 밸런싱 복구라든지 뭐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적합한 게 쿠버네티스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클러스터 관리, 그 다음에 부하 분산 이런 것들을 하고요. 뭐 시스템 파일을 암호화한다. 이런 거는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컨테이너들 있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복구한다. 쿠버네티스가 있으면 여기서 다른 컴퓨터 있죠. 다른 컴퓨터에 특정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버전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를 찾고 로드 밸런싱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통해서 뭐 웹서버 있죠. 웹서버를 여러 개를 관리한다. 근데 뭐 그중에서 어느 특정 애한테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 여러 군데 나눠준다든지 자동 확장, 오토 스케일링, 뭐 쿠버네티스로 웹서버를 이렇게 세 개의 컴퓨터로 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린다? 그럼 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자동 확장, 롤링 업데이트와 롤백. 그래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쿠버네티스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가 이 위에 세 개는 제공하지만 시스템 파일 암호화는 제공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하둡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산해서 뭔가 계산하고 날 때 하둡을 사용하는데 하둡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담당하는 컴포넌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하둡에서 저장 공간은 말 그대로 저장 공간은 파일 시스템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하둡 HDFS가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137페이지를 보시면 뭐 하둡의 주요 기술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하둡 분산형 파일 시스템 HDFS가 나오죠. 하둡 분산형 파일 시스템입니다. HDFS 하둡 분산형 파일 시스템은 하둡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은 HDFS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복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재난복구와 관련된 재난복구, 그러니까 컴퓨터가 갑자기 뭐 정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뭐 갑자기 홍수가 나왔고 서버실이 물이 잠긴다든지 이랬을 때 복구해야 되죠. 이런 게 재난복구 시스템인데, 재난복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RTO와 RPO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TO, RPO의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RTO는 리소스 복원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RPO는 데이터 손실을 허용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시면요. 예, 재난 복구 목표라고 되어 있죠. 재난 복구 목표에서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구 목표 시간, 복구 목표 시간이 RTO입니다.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고 그 다음에 복구 목표 시점 있죠.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예요. 그래서 RTO는 운영 중인 시스템에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RPO는 데이터를 손실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손실될 데이터 양의 지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RTO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데이터를 적게 잃어버릴 것이냐와 관련된 게 RPO가 되는 거죠. RPO. 유형이고 이건 RTO가 아니죠. 여기 잘못 적혔죠. 이건 설명입니다.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잠깐만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데이터 손실을 허용하는 시간? 시간이라기보다는 양이 되겠죠. 양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65번. TCP와 UDP 프로토콜의 주요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고, 일단 TCP나 여기 보시면 첫 번째 TCP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고 뭐 UDP는 응용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전송 계층입니다. TCP나 UDP나 둘 다 전송 계층이고 TCP는 비연결형이며 UDP는 연결형이다. 거꾸로 얘기했죠. TCP가 연결형이고 UDP가 비연결형입니다. 그리고 TCP는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만 속도가 느린 반면 UDP는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을 보장하진 않지만 빠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고, 그리고 TCP는 오직 뭐 IP 위에서만 작동하면 UDP는 다른 프로토콜 위에서 작동한다. 보통 TCP IP를 많이 사용하지만 TCP가 IP 외에 딴 데서도 작동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CP와 UDP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뭐 TCP는 연결형 서비스이고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이고 아까 이거 2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은 TCP는 가상 회선 방식, UDP는 데이터그램 방식, 전송 순서 관련해서 TCP는 순서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UDP는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냈을 때 1, 2, 3번 순서로 보냈는데 뭐 1, 3, 2번 순서로 도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TCP는 에크라는 패킷을 통해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데 UDP는 확인하지 않고요. TCP는 에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대1 통신만 가능하지만 UDP 같은 경우는 1대1뿐만 아니라 1대-N 또는 N-대-N 통신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거,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TCP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또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UDP는 신뢰성은 낮지만 패킷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66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66번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는 비트가 기본 단위죠. 비트. 비트. 비트라고 해서 비트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갖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큐비트라고 해요. 큐비트. 퀀텀 비트의 약자죠. 큐비트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뭐 유명한 용어 있죠. 뭐 혹시 이거 아시나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시나요?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해서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을 때 이 고양이는 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뭐 이런 거 묻는 것들. 이런 양자역학 고유의 뭐 중첩 얽힘이라든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비트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인데 양자 비트 같은 경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지죠. 여기 그림에 나오다시피 일반적인 비트는 0 아니면 1인데 얘는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개의 0과 1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양자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를 양자 비트, 큐비트라고 불러요. 큐비트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있죠. n비트의 정보량이 있을 때,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기존 컴퓨터는 0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중 하나의 값만 기억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뭐 2의 n승계의 모든 값을 기억할 수 있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67번은 아까 봤던 OSI 7계층에 대한 내용 아까도 봤었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OSI 7계층을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간 데이터 패킷의 전달을 책임지며 경로 설정 및 데이터 전송 이거 라우팅이죠, 라우팅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 계층의 이름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대표적으로 IP가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이 네트워크 계층, 그래서 하는 일은 발신지로부터 목적지까지 네트워크 간 패킷 전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맞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적으시오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로 가장 유명한 게 세 가지죠. IaaS, 그다음에 PaaS, Saa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서비스 모델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리소스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인프라는 거 특정 컴퓨터, 예를 들어 뭐 특정 컴퓨터를 내가 빌리는 거죠. 특정 컴퓨터를 내가 리소스를 빌려서 사용하는 모델이고 이것은 IaaS 말 그대로 인프라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어 서비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죠. IaaS, PaaS, SaaS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이 있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IaaS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인프라 자원, 특정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컴퓨팅 인프라 자원에다가 뭐 개발을 위한 특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정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PaaS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고, 그래서 PaaS는 개발 환경에 사스의 개념을 적용한 형태의 뭐 서비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할 필요 없이 필요한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SaaS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Gmail 사용하는 거, 메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뭐 한글 프로그램도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웹상에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것도 대표적인 SaaS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설명에 맞는 고가용성 시스템, 하이 어빌리티 고가용성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이 있는데 여기 밑에 여기서 나온 설명이 어떠한 종류의 고가용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개의 시스템이 동작 중이고요. 두 개의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일단 우선 메인으로 동작하고 있다가 그 하나의 시스템에 만약 장애가 발생하면 얘가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이쪽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모델이죠. 이러한 것을 상호 전환, 핫 스탠바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있죠.
예, 아까 얘기했던 고가용성 시스템, 예, HA, High Availability의 구성 유형에는 핫 스탠바이가 첫 번째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핫 스탠바이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라고도 하고, 예, 이거는 뭐 고가용성 시스템 클러스터링 구축 방법 중 가장 단순한 구조로 가동되는 활성 서버 한 개와, 예, 이게 활성 서버입니다. 왼쪽에 활성 서버, 액티브 서버 하나랑 평상시에는 대기 상태로 운영 중인 대기 서버, 예, 대기 서버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 왼쪽 걸 사용하다가요. 그래서 대기 서버는 전원이 켜져 있으며 운영 체제까지는 동작해요. 운영 체제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 서비스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 서버를 개발 시스템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왼쪽 거를 주로 사용하다가 활성 서버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세스 장애 등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왼쪽이 만약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은 뭐 상태 확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트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얘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초마다 예를 들어서 1초마다 계속 얘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다가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기면 확인할 때 대답이 안 오겠죠. 그러면 아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감지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있던 일을 다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얘가 대신 동작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핫스탠바이 방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TCP와 UDP와 관련된 문제 나왔었는데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 다음은 TCP의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예, 이 중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TCP 같은 경우는 UDP와 다르게 어떤 패킷을 보내면 그 패킷을 잘 받았다는 에크를 받죠. 예, 에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다. 이것도 맞죠. TCP 같은 경우는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연결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예, TCP는 이것도 맞습니다. 예,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흐름 제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속도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보내는 사람은 1초에 100개만큼 보낼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 1초에 50개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이 예, 처음에 보내는 거를 1초에 100개가 아니라 내가 100개를 보낼 수 있더라도 받는 애가 50개밖에 못 받으니까 50개만 보내줘야 되죠. 이런 것과 관련된 게 흐름 제어라면 혼잡 제어는 여기 있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를 얘네 둘만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네트워크 선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네트워크가 너무 혼잡할 때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게 혼잡 제어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TCP에서는 제공하고 있죠. 대신에 뭐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TCP 같은 경우는 사실 1번과 반대죠. 그러니까 TCP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도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신뢰성을 보장하자는 건 TCP가 아니라 UDP에 대한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관련된 설명으로 TCP의 특징 중에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71번째 기출문제고요.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을 고르시오 그러는데, 뭐, 이거는 데이터 중심형 아키텍처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 중에서 레포지터리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포지터리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레포지터리 구조 같은 경우는 네, 데이터 중심형 아키텍처로 중앙 데이터베이스나 저장소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데이터가 가운데 다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고 여러 컴포넌트가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액세스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데이터 중심형 레포지토리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레포지토리 구조는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컴포넌트 간의 통합과 상호작용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구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는 레포지토리 구조가 데이터 기반이라면 데이터보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요청 응답. 그러니까 보통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뭐 해주세요. 웹 서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뭐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서버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죠.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계층 구조는 각 계층별로 역할을 분리한 구조죠. 대표적인 계층 구조가 네트워크에서 보는 OSI 7레이어입니다. OSI 7레이어가 대표적인 계층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MVC 구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제어 로직을 분리하는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설계할 때 이 MVC 구조, 모델, 뷰, 컨트롤러죠. 모델 파트, 뷰 파트, 컨트롤러 파트를 나눠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 데이터는 모델,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뷰, 사용자의 뷰, 그 다음에 제어 로직, 컨트롤러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하는 설계 구조가 MVC 구조를 나타내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다시. 예,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이란 CPU가 있는데 예,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건 자원관리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원관리자. 예. 자, 운영체제는 자원관리자인데 CPU가 있으면은 이 CPU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여기 P1, 잠깐만요. P1, P2, 뭐 P3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 CPU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요. 예. 내가 이 CPU를 서로 원하는 CPU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CPU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으면 이 CPU를 도대체 누구한테 줄 것이냐?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 프로세스들한테. 예를 들어 P1한테 0.1초 주고 P2한테 0.1초 주고 P3한테 0.1초 주고 이런 것들 규칙을 정해야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스케줄러의 역할이었죠. 우리가 아까 이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문제였나요? 두 번째, 잠깐만요. 51번. 예, 52번이네요. 예,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스케줄러를 얘기했는데 이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바로 아까 봤던 이런 것들 CPU가 있을 때 프로세스들 중에서 어떤 순서로 이 CPU를 담당하게 주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스케줄링입니다.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고요. 이 스케줄러가 하는 일을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장기 스케줄링, 중기 스케줄링, 단기 스케줄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기 스케줄링입니다. 단기 스케줄링. 쇼텀 스케줄링 기법이고 이러한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 전체의 성능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링 정책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중요한데 여기서는 여기 설명에 있는 스케줄링이 어떠한 스케줄링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보시면 뭐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P1, P2, P3죠. 얘네들 중에서 하나가 CPU를 점유하면, 그러니까 CPU를 차지하면 걔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뭐 CPU를 양보하지 않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케줄링 기법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점형과 비선점형이 있습니다. 선점형과 비선점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이 CPU를 차지하죠. 뭐 CPU가 P1도 CPU를 차지하고 싶고 서로 CPU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CPU를 차지하면 본인이 이 CPU를 반납할 때까지 내가 CPU를 쓸 만큼 쓰고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나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스스로 나갈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들이 강제로 뺏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선점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B가 빠진 선점형 같은 경우는 어떤 애가 P1이 예를 들어 CPU를 차지하고 있는데 P1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걔가
강제로 P1을 쫓아내고 CPU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먼저 얘네들 중에서 먼저 CPU를 차지한 애가 계속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FC, FS, 뭐 First Come, First Served 스케줄링 기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온 애가 그냥 CPU를 차지하고 걔가 반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구현이 간단하고 프로세스가 도착한 순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단점은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먼저 도착하면 다른 짧은 프로세스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 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슈퍼나 아니면 뭐 마트 같은 데서 계산대 있죠. 계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대에서 줄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계산대에 줄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물건 하나만 사면 되는데, 물건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잔뜩 쌓았고 계산을 할 경우에는 나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사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FCFS 방법의 단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있죠? 예,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을 표로 딱 정리한 거예요. 예, 표로 딱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표에서 주의하실 게 이게 비선점이 아니라 점입니다. 선점.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선점. 아까 얘기했던 비선점과 선점의 의미 차이는 설명했었죠. 비선점은 한 번 CPU를 차지하면 걔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고요. 대신에 선점 같은 경우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나타나면 걔가 기존에 이미 CPU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CPU를 쓰고 있어도 걔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이고,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첫 번째 FCFS는 이 FIF와 똑같습니다. FIF, First In, First Out이고요. FCFS와 같다고 써 있죠. 이것은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 기법으로 CPU를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자원 요청 프로세스의 줄에 들어온 순서대로 CPU를 할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 같은 데서, 편의점 같은 데서 계산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화형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CPU가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을 복사한다. 그럼 그 파일을 복사하는 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걔가 예를 들어 CPU를 먼저 차지하면 이 마우스로 움직이는 행동은 그 파일을 다 복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뚝뚝 끊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형에는 부적합하고, 대신에 간단하고 공평하다. 먼저 온 애를 먼저 해주니까 그 반응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기반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반은 각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에서 P1, P2, P3가 경쟁한다고 했는데 얘네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얘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적을수록 좋은 거다. 얘는 우선순위가 7이다. 얘는 우선순위가 10이다. 얘는 우선순위가 3이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3한테 먼저 더 많이 CPU를 할당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작업 관리자를 보셔도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보시면 보이시나요? 프로세스 보시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예, 왼쪽 보시면 우선순위 설정에서 보통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보통일 거예요. 그래서 뭐 실시간이 제일 높고, 그다음 높은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마다 지금 이 컴퓨터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서로 CPU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죠. 이런 방식이고,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CPU를 할당한다. 대신에 우선순위가 고정적,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가변적. 예를 들어 어떤 애가 CPU를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걔가 CPU를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높여준다든지 가변적일 수 있고, 구입된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IFO랑 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SJF죠. 쇼티스트 잡.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슈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슈퍼 계산대다. 그러면은 계산하는 양이 적은 사람, 물건 하나만 사는 사람, 물건 두 개만 사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예상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가 빨리 끝나는 애들 있죠. 예, 빨리 끝나는 애들한테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 SJF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행 시간이 짧은 작업은 빨리빨리 처리해주니까 유리한데 대신에 오래 걸리는 작업은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되죠. 뭐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RT라고 해서 Shortest Remaining Time인데 이거는 뭐 수행 도중에 남은 작업 시간 추정치가 가장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방식인데 선점형 SRT인데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이거 비선점이 아닐 겁니다. 선점형일 겁니다. SRT가. 선점형 SJF니까 선점형이고요. 이건 잘못 표시된 거고 그 다음에 뭐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FIFO처럼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나 각 프로세스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CPU를 사용하는 방식, 선점형 피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다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이죠. 특정 CPU가 있으면 아까 프로세스가 지금 이 컴퓨터에도 한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특정 시간 동안 보통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초 또는 1000분의 1초 동안 CPU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애가 100분의 1초 쓰고 그 다음에 애가 100분의 1초 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방식. 이게 라운드 로빈이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만든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요. 예,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예, 뭐 다음 설명에 맞는 가상 기억 장치의 구형 기법을 적고 이 기법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상 기억 장치 관련해서 메모리를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하며 각 페이지를 필요할 때만 메모리에 불려오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페이징이라고 부르죠. 보통 대표적으로 가상 기억 장치 메모리 관리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페이징 기법과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고 페이징 기법은 특징이 전체 메모리를 똑같은 크기로 나눈다. 페이지라고 불리는 똑같은 크기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로 쪼개는 거죠. 서로 다른 크기로 쪼개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고 페이지의 장점은 뭐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단점은 페이지 테이블 관리가 복잡하고 페이지 폴트 발생 시 아까 페이지 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어떤 페이지 단위로 있을 때 특정 해당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고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특정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찾았는데 그 해당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럼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시간에 비해서 메모리에서 만약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하드디스크에 가서 하드디스크에서 다시 복사해 와야 되죠. 이 복사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 발생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페이징과 이 위에 게 페이징입니다. 위에 게 페이징.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세그먼트 메모리 관리죠. 세그먼트 메모리 관리고 페이징과 세그먼트의 가장 큰 차이는 페이지는 각각의 페이지가 크기가 똑같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쪼개져 있는 페이지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요즘 운영체제는 보통 4KB 가 일반적일 거예요. 4KB 정도. 4KB 정도 크기로 페이지를 쪼개는데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죠. 4KB 정도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논리 메모리를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로 쪼개서 관리하고 있죠. 서로 다른 크기로 쪼개서 관리하고 있고 뭐 논리 메모리 공간이 커다란 게 하나가 있으면 이걸 메모리 관리 장치 MMU,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입니다. 메모리 관리 장치에서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이거를 뭐 물리 메모리에 필요한 것들을 분산 적재하죠. 그때 뭐 물리 메모리에서는 참고로 이 물리 메모리에서 하나의 페이지 공간 있죠. 이걸 보통 우리가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에다가 페이지를 집어넣는 거죠. 페이지 프레임에 페이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은 서로 다른 크기, 여러 개의 크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세그먼트 단위로 관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보통 이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 장치에서 관리해야 되는 개수는 적죠. 대신에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페이지 테이블 관리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페이지 테이블의 개수가 세그먼트 개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에서의 데이터 보존 기법을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서버가 갑자기 종료되더라도 시스템이 재부팅된 후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은 뭐 데이터 복제 또는 지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서버 장애 시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복제는 동일 데이터를 여러 위치에 저장하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다음 설명에 맞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를 적으시오 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상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예요. 왜냐하면 선점형이냐 비선점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선점형인 경우에는 SRT고요. 비선점인 경우에는 SJF가 돼요. SJF가 되고 작업 시간이 A는 6ms, B는 2ms, C는 1ms, D는 4ms일 때의 실행 순서를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네 가지의 이 작업 있죠. 네 가지의 작업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의 작업이 동시에 입력되어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딱 도착했다. 그러면은 CPU가 얘네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처리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당연히 동시에 도착했으면 예상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가장 짧은 게 C잖아요. C. 1ms죠. 그래서 C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ms인 B를 하고, 그 다음에 4ms인 D를 하고, 그 다음에 6ms인 A를 하는 거죠. 그래서 C, B, D, A의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유는 SJF 알고리즘은 작업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작업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보통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 정도 수준인데 보통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문제를 낸다? 그럼 보통 이렇게 안 냅니다. 이렇게 안 내고 당연히 이 각각의 작업들이 도착한 시간을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는 0ms일 때 도착하고요. 0ms일 때 도착하고 뭐 B도 0ms라고 보죠. 0일 때 도착하고 C는 예를 들어 1일 때 도착하고 시간이 예를 들어 D가 예를 들어 2일 때 도착한다. 예. 그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른 거죠. A, B, C, D가 서로 도착 시간이 다르다면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물어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타임 테이블을 그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그리게 되고요.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뭐 여기가 4. 예를 들어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그린 다음에 5, 6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각 시간대에 어떠한 지금 작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언제 끝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해볼까요? 예를 들어 시간이 0일 때는 작업이 A랑 B만 도착하죠. 예, A랑 B만 있습니다. 예, A랑 B만 있고요. A랑 B만 있고 A는 6ms, B는 2ms가 남아요. 그러면은 B가 CPU를 차지하겠죠. 예, 여기서부터 B가 CPU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링은 비선점형이에요. 비선점형이기 때문에 B가 한번 CPU를 차지하면 2초 동안에 계속 B가 차지해요. B가 CPU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B가 CPU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ms일 때 여기서 C가 들어오죠. C가 들어오고 2ms일 때 D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B가 끝난 이후에는 A, C, D가 셋 다 있어요. 셋 다 남아있죠. A랑 C랑 D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2ms 일 때는 이 셋 중에서 시간이 가장 조금 남은 C가 차지하겠죠. C가 차지하게 되고, C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 3부터 7까지 D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최소한 FIF라든지 아니면 SJF, SRT 이런 것 라운드 로빈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각각의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이 어떠한 원리로 또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여기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건데 아까는 FIF였고 이번에는 SJF라고 해서 예상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비선점인데 선점형 방식으로는 SRT가 있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서 일정 시간만큼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일정 시간만큼 돌아가서 쓰는 방식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알아봐야 될 것 중 하나가 HRN.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RN 같은 경우는 양쪽의 장점만 섞는 거예요. 그래서 SJF에서는 단점이 그거였죠. 작업 시간이 너무 긴 애가 있다. 그러면 앞에 짧은 애들이 먼저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SJF는 작업 시간이 큰 애들은 그만큼 오래 뒤로 계속 밀립니다. 계속 뒤로 밀리게 되면 계속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아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스타베이션, 기아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대기 시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애일수록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만큼 그만큼 우선순위 높여줘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렇게 설계된 알고리즘이 HRN이 되고요. 그 다음에 MLQ, 멀티레벨 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보통 CPU 인텐시브랑 IO 인텐시브 프로세스로 나누는데 CPU 인텐시브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CPU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CPU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IO, 인풋 아웃풋을 많이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CPU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CPU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CPU를 오래 사용하려고 하고요. 한번 차지하면 오랫동안 CPU를 차지하는 특성이 있고 대신에 걔는 좀 기다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이 빨리빨리 처리 안 해야 되는데 반대로 IO 인텐시브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특정 프로세스가 IO 인텐시브 프로세스는 CPU를 차지하더라도 금방 CPU를 반납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IO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 CPU를 그렇게 오래 차지하지 않아요. 대신에 빨리빨리 차지할수록 좋죠. 오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게 각자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이 프로세스들을 서로 다른 큐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CPU를 자주 주진 않지만 그만큼 길게 준다든지 또 어떤 애들은 CPU를 짧게 주지만 그만큼 자주 준다든지 그래서 여기서처럼 멀티레벨 큐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요구사항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독자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밑에도 여러 개의 피드백 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CPU와 IO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